112 신고 전화 녹음은 잡음과 빗소리로 시작된다. 수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을 트럭 운전사 얀 코발스키라고 소개하며 GPS 고장으로 경로를 이탈해버려 버려진 자르키 마을 근처 시골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트럭은 꼼짝 못하게 되었고 얀은 종이 지도를 보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때 그는 빗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둔탁한 금속성 소리, 3번의 노크, 몇 초간의 멈춤, 그리고 다시 3번의 노크였다.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근처에 버려진 집 쪽에서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으로 입구를 비추자 코발스키는 깨진 병들, 창문에 박힌 널빤지, 내부의 쓰레기 등 어수선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는 바닥에 있는 거대한 해치를 보았다. 해치는 무거운 헛간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노크 소리는 분명히 그 해치 아래에서 들려왔다. 그는 즉시 집에서 물러나 교환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리며 이 마을은 오래전에 폐쇄되었으므로 안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흐샤누프에서 순찰대가 출동했으며 2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버려진 집 지하실에서 신호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예정이었다. 얀 코발스키가 어떻게 버려진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날 저녁 얀은 평범한 운행을 하고 있었다. 거의 20년 동안 화물을 운송해왔고 카토비체에서 크라쿠프까지 이어지는 A4 고속도로를 잘 알고 있었다. 트럭 짐칸에는 자동차 부품이 실려 있었고 특별한 일 없는 평범한 배송이었다. 얀은 아침까지 크라쿠프에 무사히 도착할 계획이었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잠시 멈출 생각뿐이었다. 흐샤누프시 근처에서 빗줄기가 거세졌다. 얀과 같은 숙련된 운전자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그는 차분하게 와이퍼를 켜고 라디오 볼륨을 줄인 채 계속해서 도로를 주시했다. 밤 11시경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전방 도로 공사를 이유로 DW934 도로로 빠지라고 제안했다. 얀은 약간 놀랐지만 기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다시 주 도로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하며 익숙한 길에서 벗어났다. 처음에는 도로 상태가 괜찮아 보였지만 곧 아스팔트가 자갈길로 바뀌었고 이내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변했다. 이곳은 오랫동안 트럭이 다니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더 나아가는 것은 어려웠고 트레일러 크기 때문에 차를 돌릴 수도 없었다. 몇 분 후 트럭 바퀴는 젖은 흙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엔진을 끈 얀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브 박스에서 종이 지도를 꺼냈다. 주변에는 불빛 하나, 가로등 하나, 살아있는 흔적 하나 없었다. 오직 빗소리와 밤, 그리고 근처에 버려진 건물들의 어두운 윤곽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는 단조로운 빗소리 속에서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 명확한 금속성 노크 소리, 뚜렷한 타격음, 잠시 멈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타격음. 이것은 분명 신호였다. 얀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나와 버려진 집으로 향했다. 마치 누군가 주의를 끌려는 듯한 소리가 그곳에서 들려왔다. 20분 후 가장 가까운 도시인 흐샤누프에서 경찰 순찰차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얀은 자신의 평범한 업무 운행이 방금 끔찍한 악몽의 시작으로 변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순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에 얀은 직접 집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젖고 비에 젖어 질퍽한 땅을 천천히 가로질러 건물로 향했다. 빗소리가 다른 소리들을 덮었지만 금속성 타격음은 여전히 뚜렷했다. 집은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지붕은 무너져 내렸으며 널빤지는 습기에 젖어 썩어 있었다. 문만이 유일하게 달랐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온 것처럼 살짝 열려 있었다. 문지방에 멈춰선 얀은
손전등 불빛을 안으로 비췄다. 먼저 흩어진 병들과 낡은 물건들, 바닥에 모닥불 흔적, 구석에 있는 더러운 매트리스가 눈에 들어왔다. 무겁고 축축하며 불쾌한 냄새가 났다. 그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발로 앞의 바닥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의 무게에 나무판이 삐걱거렸다. 노크 소리가 더 커졌고 이제 야는 소리가 바닥 아래 어딘가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손전등으로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 보니 아래로 이어지는 낡은 금속 난방 파이프가 보였고 그 끝에는 바닥에 박힌 거대한 금속 해치가 있었다. 해치는 무거운 헛간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녹이나 흙이 없었고 분명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몇 초 동안 아래에서 들려오던 노크 소리가 멈췄다. 얀이 더 귀를 기울이자 조용하지만 뚜렷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아래에 있는 누군가 멈춰서 위에서 들리는 그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해치 쪽으로 몸을 숙이고 도움이 오고 있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러자 곧바로 새로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더 크고 더 절박하게.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 분명했다. 도구 없이는 해치를 열 수 없었다. 야는 뒤로 물러나 출구로 향했고 점점 커지는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며 다시 빗속으로 나갔다. 차로 돌아온 그는 경찰이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켰다. 야는 다시 전화를 확인하여 신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서 기다렸다. 순찰대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야는 어떻게 누군가 이 버려진 집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얼마 후 멀리서 경찰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바로 그 순간 트럭 운전사의 평범한 업무 여정이 끔찍한 이야기로 변했고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에 젖은 집 근처 도로를 비췄다. 시계는 2023년 10월 14일 23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야는 즉시 손을 흔들어 경찰관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입구로 향하기 전에 조용히 현장을 살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이해한 듯 자신감 있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안으로 들어간 경찰관들은 잠시 멈춰 실내를 둘러보았다. 손전등 불빛이 벽과 바닥의 쓰레기를 천천히 훑었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습기와 황량함의 냄새가 감돌았다. 바로 그 금속성 소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고 뚜렷하게 반복되었다. 3번의 타격, 짧은 멈춤, 그리고 다시 3번.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해치에 손전등을 비췄다. 자물쇠는 정말로 새 것이었고 녹슨 흔적이 없었다. 전반적인 파괴와 오물 속에서 이것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차로 가서 무거운 쇠지렛대를 가지고 돌아왔다. 몇 번의 강한 타격 후 헛간 자물쇠가 쿵 소리를 내며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치를 열자 바닥 아래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숨막히는 냄새가 올라왔고 두 경찰관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마음을 다잡은 그들은 지하실 깊숙한 곳을 보기 위해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다. 처음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아래에서 조용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희미한 불빛 속에 창백하고 겁에 질린 두 얼굴이 나타났다. 카샤와 파벨이었다. 소녀는 대략 19살, 소녀는 14살 정도였다. 둘 다 극도로 지쳐 보였고 옷은 더러운 누더기처럼 걸려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눈은 손전등 불빛에 거의 반응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그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도왔다. 거의 혼자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었다. 23시 45분에 그들은 밖으로 나와 순찰차에 태워졌다. 소녀에게는 재킷을 덮어주었고 소년에게는 물병을 주었다. 둘 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현장에는 즉시 구급차가 호출되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도착하여 초기 평가를 확인했다. 심각한 기아, 탈수,
심각한 저체온증. 두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한편 경찰관들은 지하실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해치로 돌아갔다. 아래는 춥고 더럽고 어두웠다. 바닥에는 습기에 젖어 곰팡이가 핀 낡은 매트리스가 뒹굴고 있었다. 구석에는 화장실을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양동이가 있었다. 그 옆 바닥에는 흙과 녹으로 뒤덮인 금속 숟가락이 놓여 있었다. 경찰관들은 카샤가 바로 이 숟가락으로 외부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집과 주변 지역은 봉쇄되었고 사건 현장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되었다. 얀 코발스키는 자신의 트럭 근처에 서서 수사관들이 작업하고 발견된 증거를 기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끔찍하고 복잡한 사건에 무심코 휘말렸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었다. 조금 후 경찰관들은 무전으로 경찰서에 사건의 첫 세부 사항을 보고했고 공식적으로 이를 중범죄로 분류했다. 조서에는 현장 도착 시간과 피해자 발견 시점이 정확히 기재되었다. 이미 이 순간에 평범한 경찰 신고가 이 지역에서 지난 몇 년간 가장 떠들썩하고 복잡한 수사 중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구조된 카샤와 파벨은 이미 병원에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는 수사관들의 대규모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경찰은 집과 인접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 기록했다. 지하실에서의 발견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며 훨씬 더 깊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미 경찰관들이 의사들이 피해자들과의 초기 면담을 허락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카샤였다. 극심한 쇠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집에서 일어난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카샤는 즈비그니에프 노바크라는 이름을 댔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요구했고 다른 어떤 호칭도 금지했다. 카샤는 우연히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노바크가 부주의하게 바닥에 떨어뜨린 낡은 광부 신분증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서류에는 그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다. 카샤는 이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 정보를 기억했다. 이름을 확인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실레지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즈비그니에프 노바크는 52세의 전직 광부로 가정폭력과 협박으로 전과가 있었다. 광산에서 해고된 후 실업수당으로 생활했고 알코올을 남용했으며 가족은 없었다. 몇 년 전 아내가 그를 떠났고 이웃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무례하며 공격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의 주소는 흐샤누프 외곽의 개인주택이었고 버려진 자르키 마을에서 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즉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노바크는 실제로 그곳에 자주 나타났다. 고철을 모으고 낡은 장비를 가져갔다. 모든 것이 그가 버려진 집을 임시 피난처이자 피해자들을 숨기는 장소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켰다. 정보는 신속하게 당직실에 전달되었다. 체포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노바크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며 특히 술에 취했을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만약 그가 경찰이 자신의 연루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 있었다. 인상착의는 지역의 모든 순찰대에 전달되었다. 수사의 첫 번째 목표는 저녁에 자주 목격되었던 흐샤누프 중심가의 술집이었다. 여러 순찰차가 즉시 그곳으로 출동했다. 사이렌 없이 조용히 접근했다. 술집은 붐볐고 음악이 흘러나왔고 손님 중 누구도 몇몇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테이블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며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한 경찰관이 구석에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백발에 작업복 재킷을 입고 면도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마시다만 잔 앞에 앉아
팔꿈치로 테이블을 기댄 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거의 무관심하고 피곤해 보였다.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익숙한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바로 지비그니에프 노바크였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행동했다. 한 명은 뒤에서, 다른 한 명은 옆에서 접근했다. 몇 번의 확신에 찬 움직임 끝에 남자는 이미 벽에 밀쳐진 채 서 있었다. 그는 저항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하며 바닥을 응시했다. 지비그니에프 노바크는 술집에서 끌려나와 순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마치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가 당직실 복도에 앉아 있는 동안 수사관들은 이미 보고서를 검토하고 신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이 사건에는 이름이 생겼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얀 코발스키가 버려진 집 옆에 트럭을 세웠던 그날 저녁에 시작된 긴 사건의 연쇄고리에서 첫 번째 실질적인 단서가 되었다. 수사관들이 지비그니에프 노바크를 경찰서로 이송하는 동안 사건 현장에서는 수사팀의 꼼꼼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카시아와 파벨이 갇혀있던 장소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지하실로 돌아갔다. 이제는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 종종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서두르지 않고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공간은 작았다. 낮은 천장, 콘크리트 벽, 곳곳에 습기의 흔적이 있었다.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으며 곰팡이와 부패 냄새가 났다. 강력한 손전등 불빛에도 불구하고 구석에는 어둠이 빛을 흡수하는 듯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더러웠으며 고인 물웅덩이가 있었다. 구석에는 습기에 젖어 이미 썩기 시작한 낡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표면은 찢어져 있었고 안에서는 더러운 솜 조각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옆에는 화장실 대신 사용된 플라스틱 양동이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조서와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각 세부 사항은 증거 자료에 중요할 수 있었다. 조금 떨어진 바닥에서 수사관들은 수십 개의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매트리스 근처, 벽 옆, 계단 옆 등 사방에 널려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쓰레기였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보였다. 모든 발견물은 실험실 분석을 위해 조심스럽게 수집되고 포장되었다. 나중에 전문가 감정과 의사들의 소견이 나온 후에야 이 담배들이 카시아와 파벨에게서 발견된 상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조사 당시에는 이것은 단지 확인이 필요한 일련의 증거일 뿐이었다. 지하실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물은 넓은 수도관 옆 벽 근처에 놓여있던 금속 숟가락이었다. 녹과 오래된 흙의 흔적이 있었지만 숟가락은 분명 최근에 사용되었다. 가장자리의 금속이 오랫동안 자주 두드린 것처럼 닳아 있었다. 파이프는 집 전체를 통과하여 위층 주거 공간으로 이어졌다. 소리를 전달하는데 완벽한 구조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 발견물을 트럭 운전사 얀 코발스키의 진술과 연결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가 들었던 타격음은 바로 이 파이프를 통해 전달된 것이었다. 금속 물체로 약하게 두드려도 날카로운 울림이 발생하여 밖에서도 잘 들렸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 신호였다. 단순한 숟가락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각 증거는 신중하게 포장되어 조서에 기록되었다. 지하실은 마침내 사람들의 삶이 수년 동안 몇 평방미터의 공간, 양동이, 그리고 바닥에 썩은 천 조각으로 축소되었던 폐쇄된 공간의 윤곽을 드러냈다. 본 광경은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들에게도 무거운 인상을 남겼다. 조사가 끝날 무렵 수사팀은 사건의 거의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증거를 카시아, 파벨, 그리고 노바크 자신의 증언과 대조하는 것이었다. 모든 데이터는 이미 첫 번째 중요한 신문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로 전달되고 있었다. 112 긴급전화로 시작된 밤은 이제 사실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각 사실은 하나의 무섭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었다. 체포된 즈비그니에프 노바크는 밤 1시 30분경 경찰서에 도착했다. 술집에서 체포된 지 거의 1시간이 지났고 이제 경찰서에 있던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그를 직접 보게 되었다. 체포된 용의자를 경찰서로 이송한 경찰관들은 나중에 보고서에서 그가 보인 매우 이상하고 이례적인 행동을 별도로 언급했는데 특히 그가 의심받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랬다. 당직실에 앉혀진 첫 몇 분 동안 노바크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고 멍한 상태로 보였다. 그는 침묵했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포 이유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당직 경찰관의 표준적인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서는 강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멀리서도 그가 오랫동안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 분명했다. 어느 순간 용의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균형을 잃은 듯 즉시 힘없이 다시 주저앉았다. 당직 경찰관은 몇 차례 노바크와 대화를 시도하며 그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대답은 두서없는 말과 끊기는 침묵으로 가득 찬 무의미한 문장들 뿐이었다. 그의 말에는 두통에 대한 불평, 물을 달라는 요청, 그리고 무언가 실수가 있었고 체포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조용한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몇 분 후 경찰관들이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노바크는 갑자기 이상하고 매우 중요한 문장을 내뱉었다. 서류를 작성하던 경찰관은 즉시 이를 보고서에 기록했다. 용의자는 자신의 가족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사용한 가족이라는 단어는 즉시 당직실 경찰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상하고 부적절하게 들렸지만 그 순간 그들은 노바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관들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남자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텅 비었고 마치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경찰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이 문장을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대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의미가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실언이나 술에 취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문구는 카샤가 지하실에서 보낸 시간과 노바크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요구했던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제는 이 뒤에 그의 개인적인 삶과 과거와 관련된 더 깊고 무서운 동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다음 수사 단계를 위해 용의자의 이 문장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노바크가 이 개념에 정확히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하여 실제로는 아닌 존재로 부르도록 강요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옆 사무실에서는 이미 중요한 신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용의자의 행동과 이 어두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이해할 첫 번째 중요한 열쇠를 얻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노바크가 임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수사관들은 병원으로부터 첫 의료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다. 10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 의사들은 카샤와 파벨의 검진을 마쳤고 2023년 10월 19일 오전 8시까지 공식 소견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 이 문서들은 버려진 집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그림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상태는 위독했다. 의사들은 장기간의 음식과 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영양실조를 기록했다. 검진 당시 19세였던 카샤는 체중이 37kg에 불과했는데
이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심각한 형태의 이영양증에 해당했다. 파벨의 수치는 더욱 나빴다. 의료진은 심각한 발달 지연과 극도로 낮은 체중을 지적했다. 또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의료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잘못 유압된 오래된 골절이 발견되었다. 두 사람 모두 갈비뼈와 손목에 부상이 있었고 카시아는 발목에도 오래된 손상이 있었다. 이러한 부상들은 구출되기 몇 달 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의사들이 초기 검진에서 이미 발견했다. 피해자들의 팔과 팔뚝에 있는 특징적인 원형 피부 손상이었다. 일부 손상은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였고 다른 것들은 이미 흉터로 덮여 있었다. 의사들은 즉시 경찰에 알렸고 아침에는 감식반이 병원에 도착하여 흔적을 상세히 기록했다. 감식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저녁 8시경 수사관들은 결론을 받았다. 감식반의 결론에 따르면 원형 손상은 화상이었으며 담배꽁초 자국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는 지하실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상해를 입히는 도구였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다.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했다. 이 데이터는 수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용의자의 행위가 불법 감금으로만 규정되었지만 이제 경찰은 고문 조항도 검토하게 되었고 이로써 사건은 특별 중범죄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수사팀은 추가 작업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확보했다. 수사관들은 추가적인 전문가 분석을 수행하고 가능한 허위 흔적을 확인하며 즈비그니에프 노바크의 과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용의자의 동기를 최종적으로 밝히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감식반이 담배꽁초와 의료 감정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즈비그니에프 노바크의 주거 공간을 재조사하기 위해 돌아갔다. 지하실에서는 이미 많은 중요한 단서가 나왔지만 위층에도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었다. 경찰은 노바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집 내부는 보통 알코올 중독자의 버려진 주거지처럼 보였다. 사방에 물건, 옷, 병, 오래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방에서는 불쾌한 술 냄새와 습기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유용한 것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한 방 구석에서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벽 옆에는 녹슨 파이프, 전선 조각, 금속 부품, 철근 조각 등 고철 더미가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분명히 수거 업체에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부 물건에는 아직 먼지가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수집된 것이었다. 감식반은 이 발견물을 기록하고 고철이 특정 목적을 위해 분류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발견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이를 즉시 카샤와 파벨의 상태와 연결했다. 그들이 이 힘든 육체 노동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명백했다. 이제 체계적인 고통 가해 외에도 감금된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이용했다는 또 다른 동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사관들은 범죄의 이중 동기를 확보했다. 담배꽁초와 화상은 잔혹성을, 분류된 고철은 착취를 나타냈다. 언뜻 보기에 알코올 중독자의 방치된 주거지로만 보였던 집은 명확한 강제 시스템이 있는 장소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추가 작업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발견된 물건들과 피해자들의 상처 사이의 연관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용의자의 과거를 더 깊이 분석하고 즈비그니에프 모바크를 그러한 행동으로 이끈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했다. 감식반이 담배꽁초와 화상을 조사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흐샤누프 경찰서 기록보관소에서 자르키 마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했다. 이러한 확인은 표준적인 절차였지만 바로 이 절차가 수사를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끌었다. 현재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2023년 4월, 지역 버섯 채집가로부터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버섯을 채집하던 중 자르키의 버려진 집 창문에서 창백하고 겁에 질린 젊은 여성의 얼굴을 보았다고 신고했다. 이 전화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었고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표시되었다.
즉시 당직 순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형식적으로 확인을 진행했다. 그들은 차 안에서만 집을 둘러보았다. 보고서에는 집이 버려졌고 창문이 판자로 막혀 있으며 누군가 거주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 경찰관들은 버섯 채집가가 반사된 것을 사람으로 착각했거나 그 지역에 자주 나타나는 노숙자 중 한 명을 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것으로 확인은 종결되었다. 이제 반년이 지난 지금 수사관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낡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창문 속 얼굴은 아마도 카샤였을 것이다. 4월에 그녀는 이미 집에 있었고 버섯 채집가를 발견하고 어떻게든 주의를 끌려 했을 수 있다. 수사관들에게는 바로 그때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피상적인 확인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기록 보관소에서의 이 발견은 수사팀에게 뼈아픈 지점이 되었다. 경찰 지도부는 내부 감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찰대원들의 책임은 이제 별개의 어려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제 수사팀은 놓친 기회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심각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던 기록 보관소의 전환은 사실 비극의 깊이를 드러냈고 놓친 모든 세부 사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수사관들 앞에는 새로운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즈비그니에프 노바크의 인물과 과거에 대한 상세한 조사. 오직 이것만이 그가 어떻게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 집이 그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노바크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기록, 개인 문서, 그리고 과거 조사 자료를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들의 책상 위에는 2015년에 발생했던 가정 분쟁에 관한 낡은 경찰 보고서, 의료 소견서, 그리고 증인 진술 조서가 놓여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8년 전 노바크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잔혹함과 공격성을 보여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신체적 충돌은 끊임없고 견딜 수 없었으며 한 번은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세부 사항은 아내와 함께 두 미성년 자녀, 큰딸과 어린 아들도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가족의 이탈은 노바크의 개인적인 삶을 완전히 파괴했고 그를 고독과 고립 속에 남겨두었다. 이는 수사관들이 추가로 신문한 이웃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들은 가족이 떠난 후 전직 광부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다고 말했다. 남자는 내성적으로 변했고 거의 교류하지 않았으며 술을 많이 마시고 혼자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이웃들은 그가 버려진 마을을 배회하며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는 즈비그니에프는 광부였고 지역 광산에서 수년 동안 일했지만 기업 폐쇄 후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잃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진 그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위 오사다라고 불리는 버려진 노동자 정착촌에서 고철을 모아 팔기 시작했다. 이러한 삶은 그의 심리 상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전반적인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의 전기와 증인들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족의 상실이 용의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만의 새로운 현실을 구축했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재현하려 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카샤와 파벨을 납치하여 끔찍하게 왜곡된 연극의 무심코 참여자가 되게 한 원인이었을 수 있다. 수사팀은 용의자가 체포될 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당시 경찰관들은 그의 발언이 술 때문에 두서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 그 문구들은 명확해졌다. 그는 납치된 사람들이 자신을 부모를 부르는 말로 부르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다시 가족의 느낌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나 통제가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실제로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겉보기에 흩어져 있던 사실들로부터 수사팀 앞에는 전체적이고 어두운 범죄 프로필이 구축되고 있었다. 이제 경찰은 두 가지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고철 수집으로 돈을 벌기 위한 납치된 사람들의 신체적 착취와 8년 전 잃어버린 가족 구조를 복원하려는 심리적 동기. 수사팀은 즈비그니에프 노바크의 완전한 심리적 프로필과 그의 행동 동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수사관들이 다음 결정적인 수사 단계인 용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그의 심리, 약점, 그리고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된 수사관들은 노바크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도록 신문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이 신문실에 들어갔을 때 노바크는 체포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완전히 술이 깬 그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수사관들과의 시선을 피했다. 경찰의 손에는 모든 필요한 자료와 증거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그의 방어 시도를 단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먼저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의 손에 있는 뚜렷한 원형 화상 자국이 보이는 의료 사진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미 확인했다. 손상은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완전히 일치했다. 노바크는 사진을 흘끗 보고는 즉시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는 수사팀에게 누구에게도 고통을 가하지 않았고 이 손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은 꾸며낸 듯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다음 증거로 넘어갔다. 그들은 집에서 발견되어 판매 준비가 된 고철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노바크가 카샤와 파벨이 자발적으로 그를 도왔다고 주장하자 수사관들은 헛간 자물쇠로 잠긴 지하실과 카샤와 파벨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사실을 직접적으로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노바크는 대답을 찾지 못했고 명백히 당황하며 어떤 설명도 무의미하게 들릴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를 본 수사관들은 점차 대화를 그의 과거로 옮겼다. 그들은 몇 년 전 아내가 그의 힘든 성격 때문에 큰딸과 어린 아들과 함께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차분하고 간결하게 상기시켰다. 이 말을 들은 노바크는 침묵했고 몹시 긴장하며 시선을 더욱 아래로 내렸다. 그는 수사관들이 이 주제를 꺼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결정적인 타격은 카샤의 증언이었다. 수사관들은 신문조서에 기록된 그녀의 말을 낭독했다. 노바크는 그들 둘에게 자신을 아버지 오이제츠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 이 말은 용의자가 수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재현하려 했다고 믿는 심리학자들의 결론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 말을 들은 노바크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고 수사관들은 이제 그가 명백한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으리라 느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해졌다. 수사관들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깨지 않고 용의자 스스로 자신의 막다른 상황을 깨닫게 했다. 이 순간 수사관들은 이미 노바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바로 이 증거가 최종적으로 그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을 박탈하고 수사를 완전한 자백으로 이끌어야 했다. 노바크는 계속 침묵하며 수사팀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한편 병원에서 카샤와 파벨은 용의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관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의 증언은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해방을 시도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극도로 지치고 억눌려 보였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단호하게 설명하는 카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들이 발견된 지하실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옥이었다. 해치는 항상 위에서 무거운 자물쇠로 잠겼고 열쇠는 노바크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을 하러 가거나 흐샤누프의 지역 술집에 갈 때만 그들을 내보냈다. 카샤는 전형적인 하루를 상세히 묘사했다. 매일 아침 노바크는 그들을 지하실에서 꺼내 마을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집에서 고철을 줍게 했다. 그들은 작은 금속 부품, 전선 조각, 고정 부품, 철근 등을 다루었다. 더 무거운 것들은 노바크 자신이 옮겼다. 파벨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카샤가 이미 집에 있던 지 거의 1년 후에 노바크에게 오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소녀는 완전히 억압되어 저항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천 며칠 동안 파벨은 그녀가 납치범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아차렸고 곧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머물기 시작한 초기에 노바크는 그에게도 잔혹함을 보였고 심한 고통을 가하며 담배꽁초로 첫 화상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그는 파벨에게 불복종할 경우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즉시 알려주었다. 카샤에게 이미 익숙했던 이 신체적 폭력은 그의 의지도 빠르게 꺾었다. 그 후 깊은 두려움이 그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억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잔혹함의 끊임없는 영양실조와 신체적 쇠약이 더해져 두 사람은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노바크는 항상 옆에 있었고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손에 항상 쇠지렛대를 들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했다. 그의 지시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도 조용하지만 구체적인 위협으로 저지되었다.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주거 지역인 흐샤누프까지는 거의 10km나 떨어져 있었다. 영양실조와 결합되어 이는 탈출에 대한 어떤 생각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잔혹함, 신체적 통제, 심리적 압박의 조합이 피해자들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억압한다는 것을 수사팀에 확인해 주었다. 피해자들은 탈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오래전에 잃었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범죄의 그림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그려졌다. 먼저 노바크는 신체적 폭력으로 그들을 굴복시켰고 그 후 심리적 압박으로 결과를 굳혀 탈출이 모든 의미를 잇는 조건을 만들었다. 카샤와 파벨의 증언은 이제 단순히 그들의 기억이 아니라 용의자에 의해 조직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적 통제 시스템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노바크의 최종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다. 다음 단계는 그에게 달려 있었다.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수사팀은 완전히 준비되었고 남은 것은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을 듣는 것뿐이었다. 경찰관들은 노바크가 책임을 피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의료 소견서, 감정 결과, 증인 진술 등 모든 사건 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노바크는 여전히 고문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최종 신문에서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상호 합의와 자발적인 도움으로 포장하려 했다. 수사관들과의 대화 중 노바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때로는 말을 더듬으며 그들의 눈을 피했다. 그가 같은 버전을 반복해서 말할 때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길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던 카샤와 파벨을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했고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고철수 집을 돕기로 동의했다고 설득했다. 그들의 힘든 생활 조건은 자신의 가난과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으로 설명하며 수사관들의 동정이나 최소한의 이해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다시 신체적 피해, 특히 화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노바크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의 시선은 신문실을 이리저리 헤맸고 말은 덜 자신감 있게 들렸다. 그는 손상이 작업 중에 우연히 발생했으며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미 이 버전을 어떻게 깨뜨릴지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파벨의 증언이었다. 자신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을 회상하며 파벨은 금속 배터리와 관련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무거운 금속 물체를 실수로 떨어뜨렸고 노바크가 즉시 그에게 다가와 조용하고 의도적으로 그의 손에 타오르는 담배를 갖다 댔다고 설명했다. 파벨은 그 후 노바크가 했던 말을 매우 명확하게 기억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파벨에게 맡겨진 물건을 더 잘 다루도록 주의력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파벨이 이 순간을 회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볼 수 있었다. 각 단어는 눈에 띄는 긴장감 속에서 발음되었지만 진실되고 설득력 있게 들렸으며 용의자의 우연과 자발성에 대한 버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파벨에 이어 수사관들은 다시 카샤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동료의 모든 말을 확인해주며 중요한 세부 사항을 덧붙였다.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로 노바크가 자신들을 돕고 싶어 한다고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매우 빠르게 변했다. 위협, 처벌, 그리고 가혹한 억압이 나타났다. 카샤는 오랫동안 저항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두려워했는데 이는 새로운 잔혹함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증언이 제시된 후 노바크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없었고 단지 그들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다고 낮고 두서없이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이제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다. 이 단계에서 수사팀은 완전하고 명확한 사건의 연쇄고리를 완성했다. 먼저 노바크는 속임수로 도움의 외양을 만들었고 그 후 카샤와 파벨을 신체적 잔혹함과 위협으로 복종시켜 그들의 삶을 끊임없는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만들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단순한 납치 사실뿐만 아니라 고문, 감금, 그리고 두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억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필요한 사실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완전하고 철저한 정보를 확보했다. 남은 것은 각 사건을 올바른 순서대로 단계별로 복원하는 것뿐이었다. 이제 수사팀은 다음 단계, 즉 카샤와 파벨이 어떻게 노바크의 소나기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재구성하는 단계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 수사팀은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일어난 모든 일의 전체 그림을 완전히 복원해야 했다. 사건들은 납치 순간부터 카샤와 파벨이 구조된 밤까지 단계별로 재구성되었다. 2021년 가을, 17세의 카샤는 카토비치의 보호시설에서 도망쳤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크라쿠프 방향으로 향했지만 곧 돈도 도움도 없이 흐샤누프시 외곽에 홀로 남게 되었다. 바로 이곳에서 즈비그니에프 노바크가 그녀를 발견했다. 남자는 침착해 보였고 음식과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카샤는 이 결정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동의했다. 첫 며칠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소녀가 떠나려 하자 노바크는 즉시 공격성을 드러냈다. 그녀를 붙잡으려던 그는 카샤를 콘크리트 계단으로 강하게 밀쳤고 그날 그녀는 첫 번째 심각한 팔 골절을 당했다. 이는 나중에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되고 잘못 유합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바로 이 사건 이후 소녀는 처음으로 노바크의 잔인한 처벌 방법인 담배 화상을 경험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현실, 즉 두려움과 완전한 복종이 시작되었다. 2022년 여름, 노바크에게는 두 번째 포로인 파벨이 생겼다. 그는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해온 흐샤누프의 집 없는 10대였다. 노바크는 파벨에게 며칠간의 음식과 일자리를 제안했다. 10대는 그를 믿었지만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첫 며칠 동안 파벨은 내성적이고 겁에 질린 카샤를 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첫 번째 순종의 교훈을 받았다. 노바크는 파벨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를 때렸다. 이 공격으로 10대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곧 피부에 남은 첫 담배 화상의 흔적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카샤와 파벨은 일산적인 폭력과 힘든 노동의 잔인한 순환에 갇히게 되었다. 매일 노바크는 그들을 자르키 마을의 버려진 집에서 고철을 줍도록 강요했다. 주변은 오직 깊은 공허함 뿐이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10km나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와 말을 걸거나 떠나려는 모든 시도는 즉시 잔인한 처벌로 저지되었다. 이는 나중에 법의학 감정에서 기록된 수많은 오래된 부상들, 골절과 화상을 설명했다. 매일 저녁 노바크는 자신의 포로들을 거대한 헛간 자물쇠로 집 지하실에 가두었다. 내부는 더럽고 축축하고 어두웠다. 매트리스와 양동이만이 전부였다. 바로 이곳 바닥에 노바크가 우연히 남겨둔 금속 숟가락이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수사관들은
특히 2023년 4월의 사건, 즉 카샤와 파벨을 더 일찍 구할 수 있었던 놓친 기회를 면밀히 복원했다. 버섯을 채집하던 지역 주민이 경찰에 자르키 마을의 버려진 집 창문에서 창백한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고 신고했다. 흐샤누프 경찰 순찰대가 확인을 위해 출동했지만 집을 피상적으로만, 심지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둘러본 후 안에 노숙자들이 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실수로 인해 포로들은 6개월 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결정적인 밤은 2023년 10월 25일에 찾아왔다. 평소처럼 노바크는 포로들을 지하실에 가둔 채 술집으로 향했다. 약 1시간 후 카샤는 결코 착각할 수 없는 소리, 즉 무거운 트럭 엔진 소리를 들었다. 소녀는 즉시 낯선 차라는 것을 깨달았다. 필사적으로 주의를 끌기 위해 그녀는 바로 그 숟가락을 집어들고 집을 관통하는 넓은 주철 수도관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위층에서는 GPS 고장으로 마을에 오게 된 트럭 운전사 얀 코발스키가 이상한 금속성 노크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가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대가 곧 현장에 도착했다. 자물쇠를 부수고 해치를 열자 경찰은 지치고 학대받은 카샤와 파벨을 발견했다. 숟가락, 자물쇠, 매트리스, 양동이, 그리고 오래된 부상 등 모든 증거가 즉시 기록되어 명확한 범죄의 그림을 구성했다. 이제 수사팀은 납치 순간부터 피해자들의 구출까지 모든 사건의 고리를 완전히 연결했다. 각 증거와 증언은 재구성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수사팀은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된 완전한 범죄의 그림을 확보했다. 그 잔혹함과 냉소주의로 지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2024년 3월 15일 수사가 종결된 지 몇 달 후 카토비체 지방법원에서 즈미그니에프 노바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이 공개 재판을 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관들이 몇 달 동안 꼼꼼하게 구축한 설득력 있는 증거 기반을 제시했다. 의료 소견서, 물증, 상세하게 검증된 증인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사건의 상세한 재구성. 공소장에는 4가지 중범죄가 명시되었다. 2명의 납치, 그중 1명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 불법 감금, 고문, 그리고 피해자들을 거부할 수 없는 힘든 육체노동에 강제한 것. 검찰은 노바크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재판 동안 노바크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일을 대가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며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완강히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버전은 재판의 어떤 단계에서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잔인한 통제와 처벌 방법에 대한 카샤와 파벨의 증언은 법의학 감정으로 뒷받침되어 그의 변호를 명백하게 무너뜨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바크의 범죄가 특별히 잔혹했다고 지적하며 신체적 상해, 골절, 담배 화상, 극심한 영양실조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완전한 고립 상태에 의도적으로 가두고 두려움과 물리적 힘을 이용해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했으며 구원의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입증된 것으로 간주했다. 모든 사건 자료와 증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원은 즈비그니에프 노바크에게 제기된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유죄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최대한 엄격했다. 가석방 없는 중노동 교도소에서의 25년 징역형. 노바크는 판결을 겉으로는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법정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아무도 안도감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의는 승리했다. 지역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노바크는 형을 살기 위해 이송되었다.
즈비그니에프 노바크가 형을 살기 위해 떠난 후 이 이야기를 겪은 사람들의 운명은 각기 다르게 펼쳐졌다. 이전에 보호시설에서 도망쳤고 가까운 친척이 없었던 가샤는 사회복지기관의 관리하에 놓였다. 그녀는 카토비체 근처의 전문센터로 보내져 장기간의 심리치료와 의료 회복 과정을 거쳤다. 심리학자들은 카샤가 점차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겪은 미래 후유증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파벨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친척이 없었던 그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크라쿠프의 재활센터에 입소했다. 그곳에서 파벨은 정기적으로 심리학자 및 의료진과 함께했다. 그의 신체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지만 전문가들은 깊은 심리적 후유증이 앞으로 수년간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연히 구원자가 된 얀 코발스키는 대중의 관심을 완전히 거부하고 언론과 상세한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영웅적이라고 계속 강조하며 단지 적절한 장소에 있었고 의심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얀은 그날 밤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으며 카토비체 크라쿠프 노선의 트럭 운전사라는 평소의 일로 돌아갔다. 사건의 한 측면은 공개적인 결론 없이 남았다. 2023년 4월 버섯 채집가의 신호를 무시한 경찰 순찰대의 행동에 관한 내부 감찰 조사는 아무런 공표도 없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조사의 시작을 확인했지만 그 결과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즈비그니에프 노바크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수사팀은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감금의 동기와 방법을 밝혀냈으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고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유일하게 밝혀지지 않은 에피소드는 카샤와 파벨의 조기 구출 가능성을 막은 경찰의 과실 문제로 남았다. 이 사건의 페이지는 닫힌 채로 남았다.